자, 이제 58번 보시죠.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과, 환지처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해당 건축의 일부와 공유 지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도 입체한지를 받는다라면 건축물의 그 입체한지 받을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틀린 게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다음 날이죠. 항상 넘어가는 것은 환지처분 다음 날에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채비지 취득할 때 그것만 이전 등기시지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거 다 공고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 채비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역시 두 군데가 틀렸는데 만약에 뒤에 환지처분 공고된 날 여기서 환직에서 정한 자가 아니고 채비지는 시행자죠. 채비지는 비용에 대체하는 것이라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도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 다음 날 이렇게 두 군데가 틀렸네요. 우리 환직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것은 보류지잖아. 보류지. 보류지는 환직에서 정한 자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각각 환지처분하고 다음 날. 그 3번에 있네.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자. 이건 다음 날은 맞게 돼 있는데 보류지니까 시행자가 아니고 환직에서 정한 자가 되겠죠. 4번의 환지처분은 행정사 처분으로서 종전투에 전속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환지처분이 영향을 미치면 환지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종전토지에 대한 전속하는 처분은 성격상 종전투에 전속하기 때문에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5번은 청산금은 환지처분 다음 날 확정된다. 청산의 결정 시기는 환지처분 시, 확정은 소유권 넘어가는 때인 환지처분 다음 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59번에 정비법상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우리 정비법상 용어에서는 정비법에 나오는 기반시설인 정비 기반설과 기반설이 아닌 것 중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구별하는 게 종종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정비 기반설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냐? 자, 기업번의 공용주차장. 자, 우리 공용주차장은 기반설에 속하는 거잖아요. 정비 기반설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비 기반설. 공동구도 기반설이죠. 기반설을 해서 유통공급에 관련된 시설 아닙니까? 기억니은 기반설을 맞고요. 공동작업장, 이거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공동작업장. 이거는 예를 들어 아파트 내 공동작업장에서 아파트 주민들만 공동작업에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거 아니죠. 기반설 아닙니다. 마을에 관 역시 그 마을 사람들만 쓰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시골에 있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요거 공동이용시설에 속합니다. 공원, 공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은 기역, 니은, 미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60번에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자, 우리 정비법설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각각 별개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이래저래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수 계산할 때 한 명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물건 수대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 수대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1인으로 보는 겁니다. 공유에도.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자까지 들어가는 재개발 사업 등에서는 하나의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는 원래 있고 지상권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 지상권자 있는데 요거 대표자 한 명으로 봐야 됩니다. 소유자 따로 지상자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따로따로 보게 되면 지상권이 없는 땅은 한 표밖에 없는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은 두 표가 되니까 부당하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A, B 2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C가 있다면 지금 한 필지 토지에 공유자가 A, B 두 사람이에요. 그럼 이때 공유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보니까 한 명인데 여기에 지상권이 설정한 C가 있어도 이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 지상권이 있는 경우 대표자 한 명이죠. 그러면 A, B 중에 대표자와 A, B와 C 중에 대표자 한 명, 결국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게 한 명이 되는 겁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 대표자 한 명,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 다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필지에 두 필지의 나대들을 단독 소유한 D, 그러면 D가 두 필지 가지고 있죠. D가 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와 그 나대지의 건축물을 공유한 FG.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니까 그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가 한 명이 되는 것이고, 건축물은 별개 아닙니까? 건축물을 그런데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으면 어쨌든 한 명이니까 건축물 FG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한 명, D 한 명, E 한 명, 건축물 공유한 거 한 명, 네 명이 되죠? 네 명이 되는 겁니다. 61번. 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재개발 조합에 인가받은 사항. 여기서 재개발조 인가받은 사항이라면 조합의 정관의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조합의 그 정관에 대해서 설립할 때 그 정관 내용 등에 대해서 그 설립 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다 그렇죠? 다 그렇더라면 요거는 이제 정관의 내용 중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 중 그래야 되겠죠. 조합의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 중에 정관 내용인지 뭐 실시계획, 시행계획 내용인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모르잖아. 하여튼 재개발 조합의 인가받은 정관 내용 중에 조합장 주소 성명을 변경하고자 한다. 토지공사 4번의 설명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 조합에 대한 문제 많이 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변경할 때는 인가를 같이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을 때 받지 않는데 경미한 변경 갖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관의 변경에 경미한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어려운 문제로 보시되, 참고로 이 조합장의 주소 성명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니까 동의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조합에 인가받은 내용 역시 그 내용이네요. 토지나 건축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시장으로서의 신고, 인가, 신고죠, 신고. 이 경미한 변경 내용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은 2번 지문 하나밖에 없어요. 경미한 사항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축물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거나 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봅니다만, 이게 매매로 인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은 요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소유자가 새로운 사람을 바뀌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자연스러운 그 이전으로 봐서 경미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원수에게 동의도 필요 없고, 시장원수에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장원수에 신고, 동의 없이 신고하는 것에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경미한 변경은 이렇게 신고만 하면 돼요. 동의 없이. 근데 인가라고 해서 틀렸고, 이거 하나 등장했었어요. 경미한 사항 중에서는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토지등수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환경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라면 토지등수자는 못하고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돼요. 토지등수가 시행자로 등장하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밖에 없다. 틀리고, 4번의 재개발 사업의 인가받은 역시 내용 중에 이 정비사업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가 맞는 것인데, 역시 지금 경미한 사항이 1번, 2번, 4번인데 그 외에도 뭐 해설에도 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 경미한 사항을 다 열거를 안 해놨네. 그냥 하나네 이렇게 하지. 근데 그 경미한 사항이 열거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글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번 지문만 한 번 그때 과거에 등장했지. 이것도 큰 정답과 관련 없는 등장으로 등장했었어요. 나머지는 아예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4번이 일단 맞고, 5번에 가로주택 정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야 된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위에 있는 주택을 정비하는 간단한 사업이라, 요거는 주택 예를 들어 공동주택만 있으면 20세대 이상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 추진에 구성 안 하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해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62번 사업 시행 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틀린 것은 우리 거기서도 3번이 이제 시행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변경이거든요. 10% 범위 안에서 하는 거, 그 신고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것도 10%에서 변경하는 것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 자, 틀린 것은 5번인데,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으로 해서 지자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그 지자체는 제3자 이미 매매계획을 체결하였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제3자 매매계획을 체결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죠. 자, 이게 이제 임시 수용소 설치 의무와 관련돼 있는데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그 다음에 힘들게 사는 재개발, 다른 사업은 아예 안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민이 생기면은 그 철거민에게 공사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시 수용시설을 시행자가 설치할 의무를 지는데 그 임시 수용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시 사용권, 시행자 밀어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동안에 일식을 썼다가 나중에 이제 복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일시 사용할 때 국가나 지자체 것을 쓸 때는 사용료 대부분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줘요. 국가, 지자체 것을 시행자가 쓴다 공짜입니다. 공공단체나 개인 것을 쓸 때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국가, 지자체 것을 공짜로 쓰다 보니까 만약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에게 당신 거 씁시다 라고 신청했을 때 국가 지자체가 혹시 거절할까봐, 공짜니까 거절할까봐 거절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거절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자체는 제3자 이미 매매계획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제3자 이미 매매계획을 체결했다, 아니면 뭐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줬다, 아니면 이 신청 전에 이미 그 사용 계획이 확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제3자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도 시행자에게 쓰게 하면 제3자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3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게 틀린 겁니다. 63번 보시면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내용 중에 조합이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제되는 사항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여러분 우리 관리 처분 내용 중에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이 관리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관리 처분 경우 그 조합 총회 할 때 그 과반수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회를 개최하기 1개월 전까지 관리 처분 내용 중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제되는 사항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나올 수는 있죠. 이거는 우리 관리 처분 내용 중에 왜 사전에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미리 각 조합원에게 하나하나 문서로 통제되느냐? 신중하게 총회에 참석해서 신중하게 표결에 참여하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뭐 현장에서 알면 되겠습니다만 관리처분에서 즉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거 3가지.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것은 미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표결에 참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 관리처분 내용 중에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거 3가지가 조합원이 앞으로 받을 물건에 대한 평가액,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액, 그리고 정비 조합비를 조합원이 얼마나 내야 될지 그 부분이 조합에 앞으로 받을 물건에 대한 현재 있는 물건에 대한 평가액, 조합비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 돈에 대한 거 3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억번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에 투자한 호출의 명세 및 그 가격. 그럼 이 종전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합원의 돈에 관련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디귿번의 정비사업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 이거 이 2가지거든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분양 예정인 대지연업체의 추산액, 그것도 이제 받을 물건에 대한 평가, 그거까지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우리 리을번에 세입자별 손실을 보상하려 위한 권리명세의 평가액은 이건 세입자의 돈에 대한 얘기, 조합원의 돈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가 여기서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분양 예정인 대지연업체의 추산액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에 정비부산 중공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공사 끝나고 이제 중공인가 받지 않습니까? 시장운수에게. 자, 우리 2번 보시면 시장운수는 정비부산 다 시장운수잖아. 시장운수는 중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원래 중공인가 받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없다, 허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발법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개발법에서는 준공검사, 여긴 준공인가, 원래 그거 받고 써야 되지만 그 전에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쓰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개발과 비슷한 얘기들이죠. 소유권 취득식 이런 것들. 자, 65번. 건축법령상 건축 및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그 2번처럼 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2번처럼 건축이 천재지변이나 재료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건 재축이다. 이건 뭐 맞습니다만 이건 앞으로는 좀 나올 때 개정될 것까지 좀 주의하셔야 되죠. 원래 그 멸실된 상태에서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짓는 게 재축인데요. 정정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 짓는 건 당연히 재축이지만 개정으로 해서 조금 정정 범위를 넘어나도 재축되는 것까지 있죠. 그런데 우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멸실된 상태에서 연면적 합계는 연면적은 어느 경우에도 종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연면적은 종전규모 2 내이지만 그 연면적 외에 층수, 충수나 높이 이런 것이 동수나 층수 높이가 기존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과거의 기준의 그 층수 높이 동수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재축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대지의 정정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짓는 거 이건 이제 처음에 초기 얘기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면적은 정정 규모 이하야 돼. 연면적이 더 크면 무조건 이거는 신축이 되는 겁니다. 연면적은 정정 규모 이하이지만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정정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다라면은 그때는 재축이 됩니다. 그걸 넘어설 때가 신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주의하자고 한번 했고 우리 4번이 틀렸는데 주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하여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입니다. 보통 대수원이 주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뭐 증설해 재수선 변경한다면 이거 다 원래 대손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연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 때문에 증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손에 해당되는 것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대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손에도 해당되고 증축, 개축, 재축에도 해당되면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이에요. 여기는 증설했기 때문에 대손은 맞습니다만 연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뭐 연면적, 높이, 층수 아무거나 늘어나면 증축 아닙니까? 증축에도 동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축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이 5번도 그렇잖아. 이게 미관지구에서 건축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미관지구에서는 외부 형태 변경이나 담장 형태 변경이 이것이 그 대손 아닙니까? 그런데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 대손이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면 증축, 개축이 우선화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만 틀린 겁니다. 66번 보시면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 경우는 모두 이건 또 한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자, 우리 용도 변경할 때는 9개 시설군 29가지 주 용도를 비슷한 시설 무리로 묶어서 9개 시설군을 위험성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로 이건 순서까지 외워두셔야 되죠. 자산 전문을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교육,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그 밖에, 근린주거 옆에 있는 집 밖에 살아,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근린주거 밖에 살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딴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절하면은 이제 여기다 교육복지 이름을 교육복지 주거 업무까지 이제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복 만드는 게 다시 주업이 되는 이렇게 되죠. 적어도 이 정도를 써놓고서 하시는 게 더 이상 쓰면 그렇고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린생활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친 것만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등까지도 좀 암기는 시킵니다. 다 암기시키면 너무 힘드니까 산업 등 뭐 운, 창, 공, 위, 자묘, 장례 자당의 뭐 어머니며 자당의 뭐 남의 어머니 높여놓은 자묘에 장례 지내라. 이 자묘가 창공 푸른 하늘 위에 있는 그것도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 위에 있는 운창공 위에 있는 자묘에 장례 지내라. 땅에 묻지 말고 하늘장을 지내라. 이거 뭐 시적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거 왜 이제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다 일일이 안 쓰고 시간상.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어느 시설에 속한 것을 그보다 위로 올라가면 위험성 증대되니까 허가, 시장 중에 허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위험성 감소되니까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인다.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신청을 하라. 대장, 변경신청. 이때도 같은 호 내에서 아니면 1, 2종 근생 안에 바뀌는 거 변경신청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허가 대상만 지금 고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 전에 판매 시설이 용도 변경 후에 수련시설로 바뀌었다. 판매 시설은 전문 영업에 속하죠. 여기 속하는 거죠. 여기 속하는 겁니다. 판매가 이제 대표적인 영업이니까요. 수련,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게 수련이잖아. 청소년 교육, 이 교육에 속하는 거예요. 이 교육과 복지가 교복이라고 했는데 교육에 관련된 것이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청소년과 수련시설, 야영장시설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돼 있죠. 복지가 의료복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느낌 잡는 건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신고죠? 니은번에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꾼다? 야, 이것도 위락문화, 숙박, 영어 이거 대표적인 각각 여기에 속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은 영업에 속하는 건데 이거를 위락시설, 문화집회, 위락문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죠. 허가니까 일단 니은번 되고 장례시설을 자동차 관련 장례시설이면 여기 장례 그러니까 산업 등에 속하는 거죠.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을 자동차 관련은 이거 아닙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그럼 디귿번도 허가. 의료시설을 교육연구. 의료복지 여기 속하는 것을 교육연구? 이거 교육에 속하네? 그러면 요거니까 바로 같은 대장 변경시청이 되는 거죠. 대장 변경시청. 일정 근생은 업무시설로. 일정 근생이면 근생에 들어가겠네. 1, 2종 근생. 여기를 업무시설이요? 여기 업무 여기 들어가겠네요. 주업에. 그럼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니까 신고. 그냥 이렇게 따져주는 거. 답은 3번이 되는. 67번. 67번이 건축법률상 용적률이 300%인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축조돼 있대요. 박스에.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여러분 여기서 증축을 최대 얼마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그럼 증축이라는 것은 기존 월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짓는 부분이 증축 아니겠습니까? 그럼 증축을 얼마 할 수 있는지는 원래 최대 얼마 지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있는 것을 빼면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증축은 원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최대 연면적에서 기존 연면적을 빼주면은 이 차이만큼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잖아.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면 1000 곱하기 3, 최대 연면적은 3000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 용적률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 개념에서는 사회적으로 설치 장려하는 거 4가지 빼주는 거 있잖아요. 지하층 무조건 빼주고 지하층 설치 장려를 위해서 지상층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 빼주고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 정도 빼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박스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지하 2계층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은 평지붕이다. 그 아래 이 건축 면적은 500인데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80으로 동일하대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바닥 면적 480을 쓰면 됩니다. 우리 연면적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 합계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 우리 바닥 면적 480을 쓸 것이고 지하 2층, 지하 1층 볼 필요도 없어요. 지하층이 무조건 용적률 산정에서 연면적에서 빼주니까 이건 아예 무시. 그 다음에 지상 5계층만 쓰면 되는데 전부 판매 시설. 지상 5계층에서도 만약에 주차장으로 쓰는 시설, 부설 뭐 이런 게 나오면 빼줘야 되는데 그냥 전부 다 판매. 그러면은 결론 났죠. 기존 건물의 연면적은 지상 5계층 다 집어넣어야죠. 5계층인데 한 계층이 바닥 면적이 480이니까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기존 연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빼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2400 아닙니까? 2400. 그러면 3000 빼기 2400이면 이 사람은 앞으로 600제곱미터를 추가적으로 증축할 수 있다. 답이 3번이 되는. 68번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수. 이게 분할 제한 금지거든요. 다음 중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 용도지기 큰 용도지기에서 작은 용도의 순서로 나열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 건축법의 그 분할 제한 면적 따질 때는 이 대지의 분할 제한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하고 배우셨죠, 그죠? 그러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동업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도시 지역이 주상공록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주상공록에다가 기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기타라는 것은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동업 지역이 될 텐데 다 기타로 모아놓고 이게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이것도 한 두세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앞글자 땄을 때 말이죠. 제가 이거 자 주거지기 주와 기타지기 주기 인생 주기 60 일갑자가 환갑 일갑자가 60년 아닙니까? 환갑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갑자가 시작한다. 돌아올 환자 일갑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생 주기를 60년 일갑자로 봤어요. 그래서 인생 주기 6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상 공업지역 상자 공상 이렇게 순서로 보면 우리 공상하는 거 15야 밝은 달에 공상이 된다. 그래서 15야가 음력 15래 밤야자 이게 보름밤이거든요. 15야 밝은 달 속에서 공상은 잘 된다. 자 녹지 200 이게 200이 이제 이태백이 그 200으로 보시면은 200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녹지 지역에 와서 환상에서 살겠지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시를 쓰는데 편하니까 주기 60 공상 150 녹지 200 그러면 보존 자, 이 답이 3번이 되는데 보존 녹지라면 녹지잖아요. 200이죠. 준 공업이면 공업지역 중에 하나죠. 공상 150, 150이 됩니다. 준 주거지역 중에 하나죠. 주기 60 중에 60이잖아. 그러면 이게 큰 거에서 낮은 순서로 나열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69번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의 대지와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대지와 관계라면은 대지로 관계라면 도시지역의 전면적 중에 하나죠. 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최소 2m 이상 접해야 차가 드나들 수는 있으니까 이게 최소한의 대지도로 관계 원칙입니다. 보통 도로는 이제 건축선 4m니까 4m 이상 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제 2m 접하면 원칙적으로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건축물이 넓다. 이 연면적 2,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공장은 3,000 이상, 공장은 따로 좀 크니까 예외 3,000 이상. 그리고 아무리 2,000 이상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제외가 되죠. 이런 예외까지 붙었고 이런 경우에는 2가 추가됐으니까 원칙적 도로 너비 4에다 2 더하고 접하는 부 2에다 2 더해서 2 추가됐으니까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4m 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 사니까 이제 차가 교차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예외가 있는데 1번에 그래서 연면적가 3,000제곱미터인 공장 그러면 3,000 이상인 공장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비 6m 산도로에 4m 접하는 거 딱 맞는데 자 틀린 게 2번이 연면적가 2,000 이상인 축사대지는 축사 작물 재배는 2,000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제외가 된다니까요.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살아야 많은 차가 있으니까 4m 이상 강화 규정이 적용되지. 관리하는 사람만 들어도 그러면 2m 접하면 충분하죠. 제외니까 원체로 돌아서 축사는 2m 선 접하면 되는 겁니다. 6m 이상 4m 아니고 원체로 돌아가요. 그래서 틀렸고 2m 접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공진 광장에 붙어 있으니까 광장 통해서 다님되니까 그게 3번 얘기고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거 지표 위 부분은 넘어서는 안 돼. 지표 아래는 넘어서 상관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자 됐고 보시고 70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면적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 조경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이 아닌 거. 여러분 조경 의무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만 적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적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녹지와 비도시 지역이라면 자연환경 자체가 훌륭하니까 적용 안 해도 된다라든지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있으면 종류 불문하고 가설 건축물 잠깐 쓰는 거 할 필요 없다. 가설 건축이니까 축사 작물 재배사 좀 소대지로 해서 해줄 필요 없다. 축사 같은 거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주로 낼 때는 작은 공장, 작은 물류시설.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 대지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작은 공장으로.
연면적 크기에서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작은 공장으로,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생산에만 전념되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적용 안 해도 되는데, 물류시설이라면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실 게, 보통 녹지비도시는 아예 지역상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상공 중에서도, 그런데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주거와 상업지역은 제외예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있는 것만 전제로 해서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작은 물류시설 안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거,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1번은 생산 녹지니까 녹지에 속하니까 뒤에 볼 것도 없고, 3번이 가설 건축물이고 4번이 축사인데, 우리 2번이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 미만의 물류시설,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작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용을 안 해도 돼요.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주거지역이니까 해야 됩니다. 5번은 아까 자가공장 중에 하나고요. 71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1번이 광역시장은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구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원래 건축허가권자는 시장건축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입니다. 자치지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대형 건축물 있잖아.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연면적 10만 이상이 되든지, 여기처럼 증축을 한다는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될 때, 대형 건축물일 때, 이때는 특별시 광역시설은 구청장 대신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되고, 그런 대형을 도에서 짓는다면 시장허수가 여전히 허가를 내되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광역시정이라면 얼핏 맞을 것 같지만 창고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이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이 숫자에 맞는다 하더라도 창고나 공장은 제외입니다. 공장 원래 넓고, 우리 보관용 창고도 원래 넓기 때문에 공장 창고는 제외라는 거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고기 때문에, 공장과 함께 창고기 때문에 10만 이상 딱 된다 하더라도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야 돼요. 대형에서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우리 72번 건축법상 용어,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 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대복리시설을 구별하는 문제를 종종 내는데, 우리 부대시설은 주택에 필요해서 딸려 있는 게 부대시설이잖아. 복리시설은 꼭 딸려 있는 건 아닌데 있으면 주민 복리시설 좋은 시설이니까, 단지 안의 도로라면 대표적인 부대시설이죠. 도로가 있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 관리사무소, 담장, 이게 이제 부대시설 아닙니까? 틀렸고,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내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 이거는 복리시설이죠. 부대가 아니고 복리시설이죠. 주민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린 놀이터, 근생 이런 것들이 이제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2번이 서로 바뀌어져야 되죠. 3번은 수도권의 읍면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하나 1호 1상 85 이하.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85 이하를 얘기하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만 100 이하까지 가잖아. 그럼 여기는 읍면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칙 그대로 85 이하가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만 100 이하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 그대로.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300세대 미만이죠. 도시형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위정하는.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지연난방시설. 이걸 자체를 간선이 아니고 이건 기간시설이죠. 기간시설인데, 우리 간선은 이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이 기간시설을 이쪽에 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같은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게 간선이에요.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키는 게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기간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원룸형 주택의 도시형에 대해서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원룸형은 전용면적이 50이야. 이거 최대치가 50이야 맞고요. 단지형 연립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우리 3번
원룸형의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다. 2개 공간으로 30 안 되면 하나의 공간으로만. 뭐 맞는 얘기. 그리고 4번도 맞는데 우리 5번의 상업지역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과 도시형 생활 때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있다요, 있다. 특수한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지으면 원칙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 속에 도시형과 일반 주택 같이 지을 수 없고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이 특이하기 때문에 원룸형과 단정 연립 다세대 같이 못 짓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4번과 같은 경우 원룸형과 일반 주택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와 거래자축 5번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이에요. 둘 중에 하나면 돼.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 이런 이용도를 높여야 될 곳에는 원룸형과 일반 주택을 세대수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74번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수단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그 대전 또는 일부 증축이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증축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증축이 너무 많으면 리모델링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증축할 때 그 면적이 전용 면적의 30% 이하, 85 미만인 전용 면적 85 미만짜리는 40%까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보통 30% 이하, 이게 일부의 일부 뜻이고 나머지 다 15랑 관련돼 있어요. 15년이 지난 것이래야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아니면 세대수 증가형이다 그러면 15%가 한도다. 그 다음에 수직으로 증축할 때는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면 3계층, 15층이 안 되고 14층까지는 2계층.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이 틀리게 되는 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공동생은 수직 증축형 3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아니에요. 2계층까지입니다. 14층, 15층 이상이 3계층. 최대가 3계층밖에 안 돼요. 14층 이하, 즉 15층이 안 되는 것은 다 2계층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는 얘기들이고요. 75번에 주택보상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을 냈는데 사업승인 대상을 묻고 있네요. 그러면 기업번에 몇 호 이상의 한옥 건설사업, 이거는 50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옥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원칙은 30세대 30호 30세대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 2가지씩이 50호 50세 예외가 존재하는데 우리 단독주택이라면 한옥 그리고 뭐 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하는 이 2가지 경우에만 50호 이상일 때 사업승인 대상이에요. 한옥이니까 50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50. 원래 공동에서도 30세대가 원칙이지만 50세대부터 받는 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면적이 30 이상이고 연결되는 뭐 너비 6m 이상 도로를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 웬만한 거 다 해당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일정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부터 또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중에서 반쪽짜리로 하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 반쪽짜리로 할 때는 주택을 시행자가 손대지 않고 소유자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비법이 아니고 주택법이 적용되는데 그 2가지 경우가 5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76번에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부산 사용검사면 공사 다 끝나고 시장허수구청에 사용검사 받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별 임시 사용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냥 바로 틀린 거 보여드리면 5번은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상주택의 사업승인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정식 사용검사는 전체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사업 조건에 미이행 등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동별 정식 사용검사 가능한 게 여기서 3번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임시 사용 승인은 완료된 부분을 먼저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면은 단지 전체가 아니고 동별로 완료된 부분을 쓰고자 할 때 대지 조성사업이면 구획별로 완료된 부분을 쓰고자 할 때 임시사용 승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면 동별로 신청은 합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권자가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들어오더라도 임시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내줄 수 있어요. 세대 지금 이것처럼 그 동중에서도 세대를 먼저 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별 임시사용 승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77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뭐 1번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받는 혜택 받는 거, 관광특구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공동택은 안 받는 거, 이런 게 다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런데 사실 3번은 이 중에서는 크게 유명한 건 아닌데 3번이 틀린 게 사업주에게 분양가 공시 의무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업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우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시해야 돼요. 우리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가격을 인정할 때도 큰 사업체가 불만이 없을 겁니다. 이 사업체가 공급한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분양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냥 다 공시하라는 겁니다. 민간 택지가 조금 억울하죠.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그래서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공시 일정한 경우에만 하지 보통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한 대부분 다 분양가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건 이제 공공택지를 전제로 한 거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 다 그런 얘기예요. 78번에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거. 이것도 유명한 얘기로 낸 거죠.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는 게 원칙인데 분양권 전매 제한 할 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이제 여러 번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거.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부가 부산광역시로 이전한다. 이제 왜 하필 부산광역시를 썼냐면은 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다 이게 부득이한 사정인데 이런 사정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이 사유에서만큼은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큼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부산광역시면 수도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매할 수 있어요. 세대원 전부가 다 일부라면 안 돼. 가족 헤어지지 말게 하는 거. 세대원 전부가 2년간 해외 체류. 해외 이주와 아니면 단순 해외 체류하면 적어도 2년 이상이에요. 2년간이면 2년 이상에 딱 속하니까 부득이한 사유 맞고요. 3번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 해외 이주, 4번 이주, 전부를 전제로 해서 일부 해외 이주면 안 돼. 5번에 입자로 선정된 지원한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의 증여. 우리 이혼도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상 전부를 다 그 이혼하는 사람에게 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합니다만 여기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는 전부는 안 돼요. 일부만이에요. 일부를 증여해야 부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전부를 주면 이제 또 다른 힘 있는 배우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 소유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전부기 때문에 틀려요. 일부입니다. 자, 이제 79번 보시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와 대리경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우리 임대 사용된 사유 중에 하나예요. 공직 취임하면은 공직에 가야 되니까 농사 못 짓는 게 당연하잖아. 못 짓으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는 2년, 3년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정하지 않았어요. 3년 약정서를 본다. 아니면 3년보다 짧게 정해도 3년, 최소 3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3년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데 안 되면 이렇게 3년. 이것은 대리경작할 때 대리경작 기간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거랑 이제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3년 보장해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리경작은 수확량의 10%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라. 10% 주는 거. 자, 우리 80번 보시면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인데 농업진흥 마을에 간 부지. 이거 전용신고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이것도 특이한 것이라 여러 번 물었던 겁니다.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합의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답니다. 우리 전용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여러 가지 법에 위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취소 등 중지 등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취소해야 되는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청의 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예요. 개법 농지법에서 특이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의 정지라고 해서 정지 명령이라고 해서 그냥 조치 명령 중에 하나를 적어놨는데 행정청이 어떤 정지 등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위반했다. 그럴 때만 꼭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필요 취소 사유라 요거 갖고 여러 번 냈던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4번도 문제가 있네요. 지문이.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농지 전용할 사람들은 일시 사용 허가 아시죠?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나중에 복구되지 않습니까?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복구되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전용은 전용 허가든 협의든 전용 신고든 이거는 농지를 망가뜨려서 이익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상 허가를 받은 자 빼고는 나머지는 농지 보존을 납입해야 되는데 농지 보존에서 쓰는 부담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미리 납입해야 돼요. 선납이에요, 선납. 미리 납입해야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나오지. 옛날에는 꼭 미리 납입해야 되는 거 없었어요. 2년 전에, 작년 전에는. 그래서 그 당시는 4번처럼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요 얘기는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가 돼서 지금은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조건으로 허가한다면 납입을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납입은 농지보존관 납입하면은 선납이야, 선납. 미리 전용 허가나 신고 전에 미리 납입을 해당하는 농지보존관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은 폐지된 규정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번은 원래 틀린 거 맞지만 2번은 원래 틀린 유명한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